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은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로 꼽힙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지만 정부 보조금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1999년 합계 출산율은 1.5명 수준이었습니다. 1948년부터 아동수당을 줬지만 출산율 하락은 피하지 못했죠. 스웨덴은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총 480일의 부부 육아휴직을 주는데 이 중 90일은 의무적으로 남성만 쓸 수 있게 했는데요. 그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25%까지 높아졌고 2018년 기준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은 1.75명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스웨덴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저출산 해법이란 단순히 출산,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월 19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조사에선 학대 여부 점검과 가족 심층 면담 등이 진행되는데요. 경찰은 관련 조사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가정으로 관련 아동은 모두 688명, 기간은 3월 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학대 예방 경찰관과 자치구 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조사단은 학대 여부 조사와 함께 해당 가정이 처한 환경 등에 대해 가족 심층 면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는 올해 10월에도 이루어질 예정이고 매년 실시하는 등 정례화하여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실질적인 학대 예방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확한 상황 진단과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고받은 가정은 위기 가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게 한 번이건 두 번이건 간에 그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게 하는 지원 체계를 좀 더 풍성하게 마련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대 발생 가정을 처벌 관점이 아닌 보호 지원 대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여성 공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방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18년 15% 수준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 20.8%로 집계됐고 중앙부처 본부과장급도 여성이 22.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가운데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교육부로 여성 교장교감의 비율이 44.5%에 달했습니다. 반면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2.7%에 그친 해양경찰청이었습니다. 지난 2일 전국의 학교들이 개학하면서 등교 수업과 더불어 지난해처럼 온라인 원격 수업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개발한 원격 수업 플랫폼이 말썽을 일으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EBS 원격 수업 플랫폼인 온라인 클래스가 먹통이란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업 화면이 뜨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재접속하라 그래서 재접속하면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출결 확인하는 조회 시간을 놓친다던가. 온라인 클래스를 비롯해 또 다른 원격 수업 플랫폼인 이학습터에서도 비슷한 오류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 현장의 불편이 커지자 교육부는
서버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일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오류를 즉각 시정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선 예고된 혼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새 기능을 탑재한 원격 수업 플랫폼을 개학 직전에 늑장으로 내놓은 탓에 적응 기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학교마다 혼란들이 좀 있었고요. 상당수가 줌이라던가 제2의 방법들을 좀 찾아서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클래스 통해서 준비했었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움이 있죠. 앞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진 일부 학교에선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하는 자가진단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의 일부 미숙한 운영에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층간소음, 평소와 비교해 민원이 30% 이상 급증하는데 소음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한 대응입니다. 무턱대고 윗집을 찾아가 항의했다간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천장 두드리기, 전화 연락, 문자 메시지 항의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들어가서 항의하기 등은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폭행 등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갈등은 피하는 게 상책. 함부로 소음에 보복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직접적 물리적으로 보복하는 경우 경범죄, 협회,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관리사무소나 이웃사회센터 등 중재기구를 통해 대화하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마 민원을 완전 없앤다, 해결한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지 말고 서로 어차피 안고 가야 되는 문제다, 관리해줘야 되는 문제다라는 형태로 간다면은 의외로 효과를 많이 봅니다. 또 소음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두툼한 매트를 깔아두는 등 미리 다른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명인이라며 최근 SNS 등에서 퍼진 이성, 동성 간 성적 영상물. 관계없는 사진들이 합성된 딥페이크 알패스물로 최근 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입니다. 지난해 N번방 등 사건을 계기로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 강력 대응에 이어졌지만 신종 수법까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온라인상 성폭력 범죄 수요와 공급 원천 차단을 위해 10월까지 불법 유통망과 공급책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기존 성착취물을 포함해 신종 성범죄물 제작, 유통, 소지 행위입니다. 이미 경찰은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사범 단속을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은 공조수사를 통해 국외 도피 피해자를 신속 검거 송환하고 불법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금은 몰수와 추징 보전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또 온라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다수가 10대 이하인 만큼 청소년 상대 교육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밥상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1년 전보다 6.5% 올랐습니다. 이는 OECD 전체 평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37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 칠레, 아이슬란드에 이어 4위였습니다. 한국 식품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1%대에 그쳤으나 7월 4.3%로 올라서면서 하반기 들어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또 지난 2월 식품물가 상승률은 9.7%로 2011년 8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반대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더욱 확산하는 계기도 됐는데요.
일회용품 쓰레기 없는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상점. 유기농 면으로 만든 마스크가 진열되어 있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빨대도 눈에 띕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대나무로 만든 칫솔까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상품입니다. 대나무 칫솔을 보면서 아, 여기도 플라스틱이 있었구나 하면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써보고 싶다고 사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배달 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손님들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이런 자연 오염들이 결국에는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를 점점 많이 깨닫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주말에는 굉장히 혼잡해요.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일회용기를 아예 쓰지 않는 식당과 카페도 등장했고 환경단체는 기업과 함께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생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활동입니다.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기존의 삶을 조금씩 바꾸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갈 때 텀블러를 가져가고 재사용 가능한 용기로 된 제품을 더 많이 사는 일상 속 실천. 더 나은 지구를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넓은 온실 안에서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작물의 생육 상태를 최적의 환경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팜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비료도 주고 온도도 조절할 수 있어 농사를 아주 쉽게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딸기의 품질이나 생산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 스마트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습기로 인해서 병을 많이 발생도 되고 하는데 이는 병반이 생기는 문제점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품질이 향상되어서 포도 농장에도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됩니다. 생육 시기별로 온도와 습도, 양약을 적절히 조절해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팜은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는 낮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통한 그 농가의 그 편의성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능력을 키워서 하우스를 최고의 그 최상의 상태로 유지.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전국 스마트팜 교육장을 현재 70곳에서 향후 3년 동안 13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이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과 농가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넓은 바다 위로 어선 한 척이 지나갑니다. 김 양식장에 설치된 김발을 끌어올려 물김을 수확하는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수확이 시작됐는데 다음 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진도와 완도 등 주로 남해에서 생산되던 김이 중부지방인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대부김은 맛과 향이 뛰어나고 영양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 갯벌도 있고 저수간만의 차이도 많고 물이 지금 들물술물이 많으니까 그 영향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김을 맛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대부도에서 김이 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한번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품질도 좋아서 계속 대부김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도의 김 양식 어장은 16곳에 1,700헥타르, 연간 12,000톤의 물김이 생산되는데 품질이 좋아 전국 각지에서 앞다퉈 구매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김 양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김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을 더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해 청정해역에서 자란 대부김을 활용한 다양한 안산만의 브랜드를 개발. 해양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남해에서 주로 생산되던 김이 서해 대부도의 특산품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육아에 관한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전문가를 통해 풀어드리는 알쏭달쏭 육아상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꼭 알아야 할 신생아 육아 상식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좀 많이 놀라거나 녹색변을 볼 때 기흥안을 먹이라고 계속 권유를 하시는데 솔직히 기흥안이 어떻게 큰 역할을 할까 좀 의심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신생아들한테 그런 변 색깔이나 그런 게 좀 평소와 다를 때 기흥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변의 성질이 정상적이고, 즉 물설사, 완전 묽은 설사라든가 혹은 피가 섞인다든지 혹은 점액질의 아주 나쁜 형태의 설사가 아닌 이상에는 아이가 편하게 놀고 잘 먹고 그렇게 그다지 크게 불편해 보이지 않는데 녹색변을 본다는 건 정상적인 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흥환이라는 약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기도 하고요. 기흥환은 아주 오래 전부터 아기가 놀랜다든지 혹은 아이가 녹색변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약이긴 하나 의학적으로 성분도 규명돼 있지 않고 또 임상적인 대대적인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서 약의 효과가 입증된 약이 아닙니다. 신생아기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불안정한 시기이고 우리 의사들이 약을 사용할 때도 가장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신생아기에 녹색변 자체가 거의 정상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렇게 작용 기전도 불명확하고 효과도 불명확한 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권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기가 신생아였을 때는 배꼽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항상 진짜 누일 때도 거즈를 덮어놓고 했고 앉아있을 때도 했거든요. 근데 신생아 배꼽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원칙적으로는 탯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배꼽에 물이 안 들어간다고 해야 하고요. 그 이유는 탯줄은 어차피 떨어져야만 하는데 그 탯줄이 말라붙어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습기가 자꾸 차면 떨어지질 않게 돼요. 그럼 잘 떨어지지 않게 되면 그게 늦어질수록 유가종이라고 그래서 배꼽에 떨어져야 할 부분이 잘 떨어져 나오지 못하게 돼서 남아있으면 그 조직에서 계속 피가 나오고 염증이 생기고 짓물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탯줄이 말라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목욕을 시키시더라도 엉덩이만 찰랑찰랑한 정도로 해서 그 탯줄의 높이까지 물이 안 가게끔 물을 채우셔서 목욕을 하시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잘 말려주고 그 후에 알코올로 소독을 해야겠고요. 심지어는 탯줄이 떨어진 후에도 잘 배꼽을 벌려서 관찰하셔서 진물이 있거나 피가 나거나 하면 물론 병원에 데려오셔서 의사 전문의에게 보여서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만 비교적 깨끗한 배꼽이라 하더라도 탯줄이 떨어진 다음에는 약 5일 내지 7일 동안은 좀 물이 안 들어가게 신경 써주시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알코올로 소독을 해주시고 탯줄이 떨어진 후에 배꼽이 5일 내지 7일 동안 진물도 없고 피도 나지 않고 깨끗하게 말라있는 상태이면서 상당히 양호해 보이면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물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베개를 베면 오히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 신생아기에는 이 성인의 두상에 비해서 뒤통수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평평한 바닥에 눕혀도 목이 앞쪽으로 좀 꺾일 수가 있는데 높은 베개를 베게 되면 완전히 목이 꺾어져 버려 가지고 기도가 잘못하면 막힐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상이 뒤통수가 튀어나와 있는 애들은 베개를 베어주고 싶으시면은 이 머리에 뒤통수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베개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시거나 혹은 천을 사용하시더라도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든지 그런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만 1년 정도 될 때까지는 그런 목이 앞으로 꺾이는 현상의 우려 때문에 옆으로 눕혀 놓으시거나 그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이 되고요. 아기가 또 신생아기는 자주 올리거나 이렇게 흘리는, 즉 먹은 거를 약간씩은 역류라고 해서 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습기가 차는 걸 방지하시기 위해서 타월 정도 깔아놓는 거 정도, 그 정도까지는 권장합니다만은 의학적으로는 만 1세까지는 그 목이 꺾어지는 걸 우려해서 베개를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3, 4분기 일자리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910만 8천 개이고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일자리 36만 9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형태별 분포로 살펴보면 전체 일자리 중에서 전년 동분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69.7%, 대체 및 신규 일자리를 포함한 신규 채용 일자리는 30.3%였습니다. 성별 일자리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남자는 8만 개, 여자는 28만 9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일자리 대비 성별 비중은 남자가 57.7%, 여자는 42.3%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 일자리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30대는 감소한 반면 40대, 50대, 60대 이상은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3월 30일 시행 예정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학대 피해 아동 보호쉼터, 위기아동 보호가정 등 확충 추진 사항 및 17개 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을 위한 단계별 분야별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년 한부모 조손 가족 복지 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에는 임신 출산, 양육 돌봄, 시설 주거, 교육 취업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SNS를 이용한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에 돌입했습니다. 포함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동참의 취지로 함께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된다는 의미의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저출산 극복 사진 및 동영상을 개인 SNS에 게시한 뒤 일주일 단위로 후속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비대면 시대의 우리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가족 참여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3월 22일 월요일까지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작품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장르는 제한이 없으며 분량은 1분 이상 5분 이내입니다. 자세한 공모전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사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주말입니다. 주말을 맞아 등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너무 많은 등산객 탓에 최소 2m 거리 두기는 고사하고 다닥다닥 붙어서 산에 오르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마스크를 제대로 쓴 등산객이 드물다는 건데요. 등산 때문에 숨이 차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혹시 내일 주말을 맞아 등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꼭 거리 두기와 마스크 제대로 쓰기를 실천하시면서 등산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